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백신 패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법원에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그러면 이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정부 기관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현 정부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집단 면역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저도 서너 번 코로나 특집 시간에 방송을 했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질병의 확산 속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와 그것을 면역학적으로 내과적으로 설명하는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도 비욘드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그 방송을 다시 한번 2시간 좀 넘는 내용이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과 한경일 원장님이 했던 지금의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2시간 정도 방송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강의인데, 강의 시간이 길고 또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경일 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얻어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피처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순천향대학교 방사선과 교수죠. 이현애 교수님의 그 통계 분석한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 직접 연락을 해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이현애 교수님이 주로 인용한 통계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매일, 매주, 매월 업데이트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저는 도저히 그걸 다 서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우 교수님이 잘 서치해서 정돈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좀 받아서 두 분의 서치한 논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질병이 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메이저 언론이든 정부의 발표든.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2020년 1월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착륙했던 그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2021년 12월까지 주간 평균을 발표된 내용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달 코로나 환자가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직면하게 된 그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2월, 3월까지 겨울에 잠깐 1차 유행기가 있었고 몇백 명 단위의 확진자를 갖고도 사회가 되게 이제 시끄러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의 사실 격리 수준이죠.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환자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서부터 쭉 날씨가 좋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환자가 줄었다가 여름에 이제 아마 바캉스 시즌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한번 다시 몇백 명 단위의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베이스라인이 올라간 상황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그해 겨울에 3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0명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기억이 자꾸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이런 걸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이게 겨울에 감기 시즌에 환자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름에 유동인구가 많을 때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유행이 좀 가라앉으면서 따뜻한 봄과 여름, 초여름까지가 베이스라인이 올라간 상태로 이 베이스라인보다 이 베이스라인이 올라갔고 이 베이스라인보다 이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증가되다가 다시 여름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확 늘어나는 4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월 말, 이때는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기 전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이제 환자가 늘기 시작한 5차 유행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보여준 데이터와
보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주간 평균 검사 숫자와 주간 평균 확진자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신규 검사하는 숫자입니다. 검사자 수와 확진자 수가 거의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에도 검사자 수가 많았으면 확진자 수가 더 많았을까? 근데 사람이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멀쩡한데 검사 받으러 가지는 않죠. 약간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으러 가죠. 그래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검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률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그 간이검사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아마 이즈음일 거예요. 그 10월쯤일 거예요, 작년. 그때부터 이제 검사 받기가 좀 쉬워졌죠. 쉬워져가지고 검사자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양성자 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성률을 보시면 검사자에 비해서 몇 명이 양성률을 보이느냐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면 2.56%. 그러니까 100명이 검사를 하면 2명 내지 3명이 양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양성률이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마구 번져나가는 상황이면 양성률이 처음에 1%, 2%, 3%, 4%, 5% 이렇게 계속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이제 그래야지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양성률이 보면 이제 요 전에 검사치는 편차가 많으니까 이제 빼고요. 2020년 12월부터 21년 작년 한 해를 쭉 되돌아볼 것 같으면 양성률이 1%에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2.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통계 분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2%에서 3% 사이의 양성률이 꾸준히 이렇게 플라토를 유지를 하면 이거는 팬데믹,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고 안정적으로 그냥 환자가 쭉 자리 잡아서 발생되는 흔히 말하는 토착화된 엔데믹 상태, 자리를 잡은 토착화된 질병의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볼 것 같으면 2.56% 올라가지 않 3%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팬데믹을 걱정할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가 여러 번 이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초기는 이제 S형, V형, GH 변이가 일어나고 알파, 베타, 델타 변이까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앞에 두 데이터는 검사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별 유의미하지 않고요. 2020년 5월 이후에 변이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검사의 양성률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회색이 사망률, 치명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어떤 변이가 생겼냐? 양성률은 높아졌지만 사망률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변이와 치사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의 그 결과와 일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 거를 다 몰아서 볼 것 같으면 2021년 7월부터 그래프를 쭉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뭐 양성자 수,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PCR 검사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가 이제 양성으로 나왔고 10,000명을 돌파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서 이제 신규 환자는 4,000명대로 뚝 떨어지고 있죠. 1차 피크나 2차 피크나 양상 다 똑같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여기 겹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되면 좀 좋아지긴 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19의 일반적인 발병 현황과 그다음에 사망자 현황을 보신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의 실선 그래프가 저기입니다. 접종 완료율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12월 초까지 접종 완료율이 80%죠. 2차까지 완료한 경우가. 80% 정도 완료가 됐는데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이에 갑자기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 것도 없잖아요. 약간의 완화가 있었다 그러지만 다들 뭐 이미 마스크는 생활화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미 생활화돼서 대부분 뭐 4인 이상의 모임 없고 다 잘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백신을 80%까지 맞아도 신규 PCR 양성자는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신을 70%가 넘으면 80%가 넘으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신규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 5,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5,300명 정도 희생자가 발생한 거고요. 12월 27일 기준으로 남녀 2,700명, 2,500명이니까 한 5,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사망자의 51%는 여전히 80대 이상의 초고령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망자의 27%는 70대 이상의 고령자. 그 다음에 전체 사망자의 15%는 60대 이상입니다. 토탈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가 93% 정도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지금 감염 예방에 대한 효능이 의심스러운 백신을 강제죠.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학원을 가지 못하게 하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못 가게 하는 상황에서 백신 안 맞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안 맞을 수가 없죠. 강제라고 봐야죠. 인신구속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뭐 거의 강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상황에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 백신 접종인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질병관리청에다가 그 당시 2,645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라고 알려달라고 질의를 한 그 질의서에서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2가지 이상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기저질환 2-3가지 가진 분도 있었어요. 2,645명이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리고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93명이다. 전체의 3.4%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질병관리청에다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 당시 사망자 5,015명이었어요. 2달 사이에 사망자가 2,4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조사에서 문의했더니 답변이 기저질환 없이 사망한 사람은 169명인데 역시 차지하는 비중은 3.4%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는 분들의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3.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돌아가신 분들이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든 사망을 하게 되면 코로나 검사는 기본적으로 루틴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비강에서 코로나가 나오면 코로나로 돌아가신 걸까요?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신 걸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가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없이 돌아가신 분이 3.4%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질의하거나 대학 교수님이 문서상으로 질의했을 때 짤막하게 답변이 나오고 이 내용마저도 메이저 언론사는 전혀 받아 쓰지도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코비드-19에 감염이 되면 면역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무조건 생기게 돼 있죠. 이 면역 반응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자, 노란색 선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바이러스 증식량이죠. mRNA 양입니다. 이거를 막아내는 1차 방어가 뭐냐면 innate immunit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선천 면역입니다.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부모한테서 가지고 나오는 타고난 면역인데 이 반응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 innate immunity가 계속 작용하지 않고 조금씩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피크를 치고 올라갑니다.
이 기간이 전염도 남한테 많이 시키고 내 병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인네이트 면역이 조금 이제 무너지고 약해질 시점에. 그때쯤에는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느냐? 우리 몸은 다 면역 시스템에 돌아가죠.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춘 건강한 사람이라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데 나 잡아먹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면역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면역, 후천 면역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보라색 라인이에요. 이게 작동을 해서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바이러스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이때 우리가 느끼는 발열, 기침 이런 그 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가래가 생기고 몸살이 생기고 이런 모든 임상적 증상은 한 일주일에서 10일이 지나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대개 후천 면역이 작동이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열이 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면역이 전쟁이 붙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미 바이러스의 양은 줄기 시작해서 전염력은 뚝 떨어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아도 PCR 양성자가 별로 안 주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몸에 약간의 이상 증상을 느껴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시기에는 이미 그 전에 접촉할 때 다 옮겼어요. 그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바이러스 증식량이 줄지 않겠느냐? 이때 작용해요. 백신이라는 것은 2차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이에요. 우리가 mRNA 백신을 맞으면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 후천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후천 면역은 언제부터 작동해요? 이때부터 작동해요. 좀 표가 나게 작동하는 시기가 이즈음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이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innate immunity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선천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PCR 양성자 수를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감염을 막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유행하는 사이에 미국의 유명 내과 학회라든지 CDC에서 공식적으로 다 연구된 결과를 조합해서 내놓은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저도 이런 논문을 내과 의사가 아닌데 몰랐죠. 한경희 선생님 강의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 현 정부에서, 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2년 동안의 누적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임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래프들을 보시면 백신이 80%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PCR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부스트를 맞으면 뭐가 더 좋아지느냐? 세포 면역이 더 좋아져서 증상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폐렴이 되고 전신적으로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부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CDC의 기본 제안, 레코멘데이션은 2차 맞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왜 석 달 뒤에 맞히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빛 칸에 들어가 있는 요 자리 시기가 전염을 시키는 시기예요.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시기 때가 바이러스 증식이 제일 많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트랜스미션, 전염도 제일 많이 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1, 2차 백신을 갖고는 이런 바이러스 증식의 초기 단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백신 갖고 막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뭐가 다른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nnate immunity라는 것은 비강 내에 있는 상피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의 점막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면역을 강화하려면 코 점막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그러려면 코 점막 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가습기 켜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코를 후비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에피세리얼 베리어를 막아주겠죠. 점막을 건강해 주겠죠. 이 점막 세포에는
수지상 세포,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해서 이게 다 이제 오면 그 바이러스든 이물질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놈들이에요.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그 다음에 파고사이트라고 해서 뉴트로필과 같은 백혈구들이 뭐 들어오면 다 잡아먹어요. 마크로파지, 이것도 대식 세포입니다. 글자가 잡아먹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체라고 하는 컴플리멘트 프로테인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잡아먹는 이 면역 기능이 누가 좋겠어요? 선천 면역이 누가 좋겠어요? 어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후천 면역은 뭐냐?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감염이 되고 난 후에 B셀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안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항체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결합 항체가 있고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중화 항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실제로 기능하는 건 중화 항체입니다. 이 중화 항체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건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검사가 쉽지 않아요. 연구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임상적으로 마구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이어서 여기 들어왔던 항체,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이 T셀들이 하게 됩니다. T셀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진짜 코로나가 들어오면 잡아먹도록 B셀에게 안티바디를 만들라고 시그널도 보내고 본인이 또 잡아먹기도 하고 해서 이제 2차 면역이 생기도록 만들어진 거죠. 인위적으로 2차 면역을 유도해 놓은 게 백신입니다. 근데 그 백신은 이때부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미 전체 그 전염시킬 수 있는 기간에 한 7, 80%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가지고 PCR 양성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병에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누구는 심하게 진행되느냐, 그거는 후천 면역과 선천 면역의 세기에 따라서 작동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증을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innate response, innate 타고난 선천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강하겠어요? 50대 이전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눌려버리죠. 눌려서 증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innate response는 굉장히 길게 가요. 쉽게 안 떨어져요. 거기다가 또 바이러스가 일부 이제 비강점막을 타고 넘어가서 후두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후천 면역이 작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쭉 떨궈버리기 때문에, 약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50대, 60대 이후죠. 연세가 높으시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면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의 감염 초기에 작동이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대문에 알람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대문에 뚫고 들어왔어, 강도가. 그래서 집안의 사람한테 칼을 들고 위협하는 때쯤 돼서 그때야 이제 이 면역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늦죠. 작동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때는 어디가 깨졌냐? 1차 저지선이 깨지고, 비강이죠. 후두 2차 저지선도 깨지고, 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면역이 약하니까. 그때 2차 면역이 작동이 하기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증식된 바이러스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 증상을 일으키면서 폐 깊숙한까지 들어가서 폐렴과 폐혈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되고 전염도 많이 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댑티브 후천 면역을,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백신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 돼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속 깊숙이 후두나 기관지 상부, 하부로 내려가도 이 빨리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작동이 되니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한 80% 정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1년 동안 백신을 놓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자, 이게 중증 예방 효과라고 또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나 다 백신을 맞으면 중증이 좋아져서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려면 백신을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증 예방 효과가 80%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1000명 중에 10명이 중증으로 이제 이행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췄어요. 맞히고 난 다음에 봤더니 1000명 중에 2명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예요? 80% 예방이 된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또 다른 그룹을 봤더니 10만 명당 한 10명이 중증으로 넘어가요. 이 그룹은 되게 건강한 그룹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10만 명한테 다 백신을 맞췄더니 2명만 중증으로 넘어가요. 이것도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예요? 80%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1000명에서 8명 줄이는 거 하고 10만 명에서 8명을 줄이는 게 10만 명을 백신을 맞아야 8명이 줄어요. B그룹은. A그룹은 1000명만 예방접종을 하면 8명이 줄어요. 80% 효과가 있어요. 어느 쪽을 컨트롤하기 쉬워요? 1000명만 놓으면 훨씬 쉽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당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10만 명당 10명이 중증이 걸리는 그룹이라면 10,000명당 1명이 중증이 넘어가는 거 이건 별로 심각한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 시내 교통사고에서 하루에 평균 1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전광판에 뜨는데 그러면 서울 시내 교통사고 모든 차량을 운행 정지시켜야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 시내 1명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전부 걸어 다니라, 지하철만 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니까. 그러나 1000명당 8명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계산해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 1000명 그룹이 백신 효과를 80% 얻으려면 125명,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125명만 맞으면 돼요. 이건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B그룹에서는 12,500명이 맞아야 한 명이 위중증 환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프 이제 두 개를 그룹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A 그룹은 어느 그룹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60대 이상, 70대, 80대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A 그룹이에요. B 그룹은 누구겠어요? 50대 미만, 20, 30대 그룹이에요. 그러면 20, 30대 그룹한테 한 명의 위중증을 줄이기 위해서 12,500명한테 백신을 맞아라.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냐 이거예요. 이 데이터가 미국 CDC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한 명을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신과 부스터 예방접종 인구수를 계산해 봤더니 그냥 우리가 화이자를 많이 맞으니까 화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30세 미만은 8,700명, 모더나는 11,200명, 그러니까 12,000명 정도 돼요. 평균 잡아 이 30대 이하로는 예방을 하려면 10,000명 맞아야 한 명 예방을 줄이는 거예요. 입원을 줄이는 거예요. 사망 아니에요? 입원이에요? 입원 환자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 10,000명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30부터 60 초반까지 계산해 보면 한 2, 3천 명이 맞으면 한 명이 줄어요. 65세 이상을 보면 한 4, 500명이 맞으면 한 명이 줄어요.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인펙션, 트랜스미션, PCR 양성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중증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숫자예요. 백신의 효과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증 예방률 80%를 낮췄다는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면 백신만 맞으면 다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20, 30대는 10,000명당 한 명 줄여주는 거예요. 입원 환자. 그걸 갖고 20, 30대한테 백신을 다 맞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또 이 얘기를 하죠. 20, 30대가 안 맞으면 높은 분한 나이 드신 고령자한테 옮긴다고 안 옮긴다고 이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런 데이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본인들 생각만 갖고 강요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백신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맞아야 될 백신 다 맞는 사람이긴 한데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이야 환갑 노인네가 뭐 약속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집에 가라 그러면 집에 가면 되죠. 그렇지만 20, 30대가 얼마나 사회적 활동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카페도 못 가, 독서실도 못 가, 영화관도 못 가, 사람 못 만나게 해. 그러면 그게 맞으란 얘기하고 똑같죠. 꼭 뭐 사람을 수갑쳐서 교도소로 끌고 가야 그게 인신구속입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인신구속이죠. 예. 왜 좀 더 얘기해서 지하철도 못하게 막지 그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따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자,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에요. 한경희 선생님이 만들어준 참 좋은 자료고 2시간 강의가 있으니까 원본을 들으시고 싶으면 비욘드의 한경희 선생님 강의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찬찬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깊어서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일드, 어린애와 젊은 사람은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강해서 바이럴 로드가 크지 못하고 요 피크도 낮아요. 그래서 전염력이 뚝 떨어져요. 근데 언더라잉 디지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약하기도 하고 늦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늦게. 바이럴 로드가 다 올라가고 다 퍼뜨리고 온몸에 퍼지고 남한테 퍼뜨리고 남 몸에 깊숙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 뒤늦게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의 면역 반응도 더 격렬하게 나중에 생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제때 반응이 안 돼서. 그럼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다칠 때는 젊은 애들이 훨씬 더 순발력 있게 잘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순발력 느리죠. 60 먹은 사람이 달리기 잘한다 그래도 20대 달리기 못하는 사람보다 100m는 못 이깁니다. 열심히 달리기 하면 오래 달리기는 좀 더 하죠. 지구력이 좋아서. 비슷해요. 면역이나 신체적 기능이나.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액티비티가 많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될 것인지 생각도 해봐야지 무조건 백신이면 다 해결된다. 백신을 그렇게 맞췄는데도 PCR 양성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조금 주는 거예요. 방학해서 그래요. 학교 안 가고 교통량도 줄고 춥고 7,000명, 8,000명이 올라갔다가 지금 4,000명으로 떨어진 거는 백신을 더 맞아서가 아니라고요. 백신 맞을 사람 다 맞았다고요. 95% 이상 맞은 성인의 경우에 20, 30대, 20대 이후 빼고 나면 18세 이하는 백신을 강제 안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거의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 맞을 사람 90%, 95% 맞은 거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제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린 통계나 이현애 교수님이 보여주는 통계나 이런 모든 통계는 다 CDC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읽을 거냐, 그 의미가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중증 예방률이 80% 줄어든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맞아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1,000명에 8명 줄이는 거하고 10만 명에 8명 줄이는 게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거죠. 통계라는 거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또 여성 비하했다고 또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통계학자가 한 얘기예요. 통계란 여자의 비키니와 같아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모습은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리는 건 다 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얘기입니다. 가릴 건 다 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증 예방 효과 80%라는 의미가 이런 건지는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한경희 선생님 강의 듣고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이상했는데, 찝찝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방접종을 젊은 사람한테는 10,000명을 해야 되는데 연세 높으신 분이나 지병 있는 분들은 500명만 맞추면 이런 충분한 질병 관리, 질병 사망 예방, 중증 예방을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백신을 꼭 맞춰야 될 사람이 누구겠냐고.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좋아서 꼭 맞춰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면 부작용을 감내하고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되겠다고 맞춰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누구여야 되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린아이가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왜 여기 어린이를 얘기했냐면 미국에서도 18세 이전에는 맞히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신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으니 소아기 어린 사람한테는 맞히지 말자고 했으니 그 어린아이들이 코비드19의 전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희 영어 실력이나 여러분 시청자 영어 실력이나 비슷할 테니까 보십시오. 어린애는 어른에 비해서 별로 not transmitter래요. 전파자 역할을 안 한다고요. 예. 그건 앞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죠.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나 어린애들이 백신 안 맞아서 노약자에게 그 전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논문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거칠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딱 요약해서만 드리는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경일 쌤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2시간 정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내용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스 바이러스가 사스코비드2가 요게 이제 코비드19인가요? 코비드19의 분류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예요. 비강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럼 비강에는 그 이뮤노글로빈이 A라는 시크리터리 이뮤노글로빈이 있어요. 점막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 외에 다른 T셀들도 있고 해서 이것들이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막아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후두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때는 증상이 좀 나타나고요. 초기 가벼운 감기, 좀 심한 독감 같은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요. 열 나고 아프고 이제 기침 나고 심해지겠죠. 2단계가 무너지면 그다음엔 폐로 내려가요. 기관지로 내려가고 폐렴으로 진행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 면역에 관여해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치열하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더 심해지죠. 그 에크모를 쓴다든지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도 쓰게 되고. 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느냐? 이 면역 반응을 너무 격렬하면, 전쟁이 너무 격렬하면 내가 나중에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내 몸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남겠죠. 그래서 면역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이런 심한 원치 않은 면역 반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때 2단계선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스테로이드는 코비드19의 중증 환자한테는 초이스 오브 트리트먼트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잘 안 쓰죠. 그러나 코비드19의 중증의 경우에는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I까지,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까지가 작동돼야 되는 상황으로 깊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인네이트 이뮤니티, 선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요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다? 요 플루같이, 독감같이 나타나는 요 이후의 단계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백신이 효능이 있고 백신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 1년 동안 백신을 쓰고 난 다음에 미국 CDC에서, 저도 CDC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CDC를 인용을 하니 저도 CDC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예, CDC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러하다는 거예요. 백신의 효과라는 거는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글쎄예요, 글쎄. 그거는 우리 앞에 이현애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질병관리청의 통계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 효과가 있냐? 요 빨간 선을 그어놓은 요 대목에 백신의 효과가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감염, 영어로 얘기하면 인펙션이에요. 중증, 영어로 얘기하면 hospitalization입니다.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임상을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증상이 있는 감염, 그 다음에 입원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방에 대해서는 일반 임상가들은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있어갖고 무증상 환자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린 듯 만 듯한데 열도 안 나고 목이 좀 간질간질하면 여러분 콩나물끓 한 그릇 먹고 하루 쉬잖아요. 그 사람까지 우리가 찾아갖고 전염시키지 말으라고 잡아야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백신을 놔야 되겠냐고요. 코로나 무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염력은, 바이럴 로드는 무증상일 때 5 포지티브예요.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2 포지티브예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테로이드를 써서라도 면역을 떨굴 수 있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바이럴 로드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써도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바이럴 로드가 5 포지티브 하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6 포지티브, 8 포지티브 이렇게 되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으로 죽겠죠.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징은 뭐냐? 이미 입원하고 중환자실이 되면 바이러스 로딩은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 그때는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세포 면역 매개로 인해 생기는 격렬한 면역 반응만 떨궈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많은 내과 의사들의 축적된 경험을 반영해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환경위생 강의 들으면 다 나와요. 사망된 그 시신의 경우에는 전염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 사망을 했으면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료도 된다는 게 CDC의 공식 보고입니다. 우리는 화장부터 하잖아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있는 사람들은 코에나 인후에서 끝나요. 인후가 넘어가면 증상이 나타나죠. 예. 목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유증상으로 심한 코로나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이제 조기 퇴원으로 끝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PCR 양성에 약간의 감기기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독감같이 끝나는 거죠. 그 뒤로 넘어가는 경우는 고연령자,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관지나 폐나 전신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플러스 알파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얘기예요. 격렬한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를 가지고 무증상까지 전부 다 잡아서 감염을 막겠다라고, 인펙션을 막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증 예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효과가 있으니 기저질환자와 노약자는 맞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되게 많이 봐요. 이 CT 레이쇼라는 게 이제 이게 사이클 스레시홀드인가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3.3, 3.0이 30이 아니고 CT 레이쇼 3.3이면 33인가요? 요 레벨이 그 감염을 시키는 레벨이에요. 바이럴 로드의 로그 스케일이에요. 예. 상용 로그 10의 바이럴 로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1씩 숫자가 올라가면 여기 2, 3, 4, 5 이렇게 한 스케일이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바이러스의 숫자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리니어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그래프는 그려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피크가 너무 높고 전혀 이렇게 그림이 잘 와닿지를 않아서 로그를 취해가지고 10승분의 1로 줄여놓은 게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한 5일, 6일이 한 3, 4일 지나면 바이러스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늘어나서 5일이 지나면 피크를 찍으면서 바이러스가 점점점 줄어요. 내 면역에 의해서. 인네이트 이뮤니티든 아니면 후천성 면역이든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 한 14일, 2주면 바이러스가 CT 레이쇼 3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35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33이죠, 여기가. 요 이하로 떨어지면 전염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예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노랗게 그려져 있는 게 어댑티브 이뮤니티, 후천 면역으로 인해서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전염은 언제 시켜요? 요 CT 레이쇼 33 이상이면 다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요 35 정도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요 위에서 전염이 다 되는 거예요. 전염은 언제 돼요? 이때 이미 다 돼요. 이때. 35 넘는 요 기간. 3일쯤, 2, 3일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2, 3일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전염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막은 것 같이 보이죠. 50%, 40%는 막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바이러스 숫자를 갖고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CT35가 되는 게 언제냐면 여기. 요 부분을 막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로그 스케일로 갖다가 붙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바이러스 숫자는 막는 시기는 요 시기라고요. 요 꼬리, 테일 부분에 요 기간만 백신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트랜스미션, 전염력은 이미 이때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PCR 양성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로 눈속임으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의 현상은 이러하다고요. 여기라고, 여기. 피크는 이미 다 찍었고 전염 다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면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는 CDC에서 발표한 거예요. CDC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좀 알려주기 쉽게 해서 요 가로 이제
여기는 인펙션 날짜예요. 그래서 14일이면 우리가 2주 격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주일을 격리하니 그렇더라. 요즘에 격리를 5일이나 일주일로 줄이는 이유는 피크가 5일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위에 수직 스케일은 역시 또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리니어 스케일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이 그래프라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 막는다고요. 백신 갖고. 그래도 이건 또 뭐 언론 보도용이니까 보면 전체 환자의 59%, 60%는 전혀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상을 느껴서 PCR을 검사를 할 때쯤 되면 이미 그때는 전염력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전염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발 백신 갖고 새로운 환자를 줄이겠다, PCR 양성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백신이란 백신은 다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부의 질병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분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 특히 청소년 확진자 뭐 뒤에 말씀 내용은 청소년 환자의 98%, 99.8% 접종 안 했으니까 예방 효과를 위해서 백신을 패스를 하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학원을 못 가게 해서 마치도록 반강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뒤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홍 기자님도 좋아하는 CDC의 총 책임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CDC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장의 그분과 동격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와렌스키라고 하는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더 잘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얘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들은 예외적으로 잘 그래도 워킹 작동하고 있다. 그 백신들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자 with regard to severe illness 경상도 영어 그대로 할게요. with regard to severe illness 중증과 데스 사망에 관한 한 well working 잘 작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but 영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뒤에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they can do anymore. 그 백신들은 트랜스미션을 막는 데는 아무런 더 이상 anymore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은 더 이상 전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신을 만든 나라, 화이자를 만든 나라, 미국의 CDC 수장이 한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얘기는 안 합니까? 물론 저도 뭐 제가 뭐 미국 방송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경일 쌤이 한 강의를 보고 알았습니다. 비욘디 방송이 왜 좋으냐?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하는데 출연료도 거의 안 받은 개업한 내과 선생님이 열심히 자료 챙겨와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알겠죠. 의사긴 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내과 진료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만큼 강의를 해줘요. 자, 미국의 CDC 수장은 백신은 더 이상 전염을 막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수장은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는답니다. 어느 한 사람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틀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백신을 80% 맞았는데 양성자 수는 계속 늡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와렌스키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한경희 쌤은 여기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경희 쌤은 되게 얌전하신 분이에요. 내과쌤들의 전형입니다. 아주 똑똑하게 공부 잘하시는 내과쌤 전형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CDC 수장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없냐?